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8개월 만에 했다고 하네요.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현재의 금리 3.5%에서 0.25%포인트를 내려서 3.25%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담 없이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에 신경 쓰기 전에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도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안정적으로 내려와서 할만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내수 부진 등 성장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도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할 때가 적합한 것 같다라는 의미로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큰 정당한 이유를 이제 물가도 1%대로 안정되어서 금리 내릴 만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실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가가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그동안 중첩돼 갖고 쌓인 이 물가가 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률이 1%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전 1년, 2년 전에 비해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그 물가가 오르는 동안 우리 실질 임금도 올라가지고, 즉 국가가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오는 월급도 많아져서 그 물가를 상쇄할 만하게 우리 경제도 잘 나갔다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물가도 많이 내렸고 먹고 살만하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더구나 여기에서도 또 통계의 함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지금 집세의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안에서 집세가 영향을 끼치는 그 범주를 10%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 1년 쓰는 여러 가지 생활비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식대가 얼마나 올랐냐,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냐, 무슨 항목이 얼마나 올랐냐 보는데, 사람들이 한 달, 1년 버는 돈에서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대출비, 이자 비용, 월세 이런 것들의 항목을 10%로밖에 지금 우리나라가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또 웃긴 것은 이 10%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는 전세 가격과 월세만 봅니다. 자기가 은행에서 크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을 사가지고 있는 자가주거는 이 항목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앞으로 그걸 갚기 위해서 생활비를 아껴 쓰고 또 금리가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도 내고 대출 원리금도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부담, 그만큼 가용 소득이 줄어들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여력도 없어지고, 또 요즘같이 금리가 그동안 이렇게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더구나 집값은 계속 오르죠. 집값이 계속 그동안 5년 동안 막 2배, 3배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 그러면은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모든 전세, 월세, 자가든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돈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1억, 2억만 대출받아도 됐지만 지금은 10억을 대출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들한테. 그게 지금 전체의 10%밖에 안 될까요? 좀 이상하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주거비가 물가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영국도 20%가 넘고 독일, 일본도 다 20% 정도입니다. 우리만 굉장히 적죠.
또 웃긴 거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금, 자기가 번 돈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금도 다 빚이죠. 그걸 계산에 안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물가가 지금 그렇게 낮아졌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건 팍팍하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내리 꺼림칙했던 이유는 뭡니까? 집값이죠. 이른바 부동산 부채, 가계부채가 전혀 줄지를 않았고 그동안 역대로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수 경제, 국민 경제의 훼손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부채의 어떤 부작용도 있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경제부터 살려야만 하는 문제가 지금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내린 거는 사실 물가가 뭐 안정됐다 이런 건 다 핑계고요. 사람들이 이제 버틸 수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갖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자영업자 지금 빚에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죠. 마이크 갖다 대고 인터뷰 해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못 살겠다, 힘들다, 나 채무 조정 좀 해달라. 1조 5천억 원. 금년이 지금 벌써 전년비의 70%. 금리 불경기에 신청 건수 채무 조정액 신용불량자 되고 지금 채무조정 신청한 자영업자 비중이 지금 작년 금년 마치 경제 위기가 왔을 때처럼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채무조정이 11만 5천 명 작년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고령화, 노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채무조정에서 예전과 다른 게 뭐냐? 60대 이상의 고령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고령화 인구가 자꾸 노령화되고 고령화된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 고령이신 분들은 어디서 경제활동 하기가 힘들죠.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의지했던 것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집값, 부동산 하나만 잡고 있었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는 힘들죠. 문제는 서민들만 힘드냐. 얼마 전부터 월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데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7배나 넘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가계부담이 지금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거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난 8월 여름까지, 최근에 이제 9월, 10월은 조금 줄었는데 지난 8월까지만 봐도 대출 연체율이 무려 0.53%인데 이게 69개월 만에 최고랍니다. 누가 그렇게 대출해놓고 빚을 못 갚아서 연체하고 있냐? 중소기업 대출, 가계대출, 대기업 대출만 빼고서 모든 중소기업 대출, 가계대출이 모든 분야에서 연체율이 오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더 버티다가는 빨리 금리 인하해서 정부에서 하늘에서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국가 경제가 거덜나겠죠.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에서 역대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의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할 때 전세금은 또 빼고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데서는 뭐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이어서 세계 2위다, 3위다 이러는데 전세금 다 빼고 얘기할 때입니다. 전세금 넣고 얘기하면요. 다른 데하고 비교 불가로 1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대출자가 지금 157만 명인데요. 가계대출자 중에 무려 157만 명이 자기 연소득 100%를 오직 빚 갚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즉 1년 벌어서 빚도 제대로 못 갚는다 이거죠. 그것도 벅차다 이거죠. 그렇게 빚의 절대 총량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게 뭐 자기가 뭐 매번 뭐 일하는 게 안 되고 월급이 줄어들고 실직자가 되고 사업이 망하고 해서 1년 동안 버는 돈이 없어갖고 빚을 못 갚게 된 걸까요? 아니죠. 빚이 커진 거죠. 한마디로 그 빚은 다 부동산 빚, 가계대출, 가계부채인데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거 살려면 돈이
이제는 뭐 15억이 막 있고 그래야 하잖아요. 15억이 누구 애들 껌값도 아니고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점점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몇 억씩 점점 커지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만큼 벌어오지는 못하니까 점점 국가 경제가 최근 2, 3년 사이에 침체에 빠지면서 갚아야 할 가계부채, 부동산 빚은 아파트 값은 덩치가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벌어오는 돈은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환율 우리나라 불안정해지면서 수입 물가 다 오르면서 모든 게 올라가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월급이 그걸 못 쫓아가죠. 실질 임금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네. 집은 빚가번쩍 막 브랜드 아파트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도시에 사는데 1년 내내 맞벌이 하는데도 빚도 제대로 못 갚는 이상한 시대가 왔죠. 연소득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 명이나 된다. 심각하죠. 국가 경제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는 돈으로 사방에다 쓰고 다녀야 돼요. 그 돈을 받아서 또 쓰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쓰고 그래야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모두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한탕 하겠다고 온 국민이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데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서로가 다 띄우기만 했죠. 근데 세상에 좋은 실만 없다고 얼마 전부터 기축통화 패권 마스터 플랜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국제정세, 세계 경제의 과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해서 3년째 왔습니다. 기업들의 수출이 흔들리고 국내 내수가 다 죽어가고 환율이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벌게 되는 돈, 외부에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오는 돈 전부 다 계속 쫄아듭니다.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더 뛰어났어요.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지는 빚은 1억, 2억, 3억 턱턱턱 올라가는데 수중에 들어오는 돈, 외국에서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 그나마 번 돈으로 물건 살라고 할 때 달러로 결정되는 모든 수입 물가는 또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중에 들어오는 돈, 이걸로 시장 나가서 살 수 있는 콩나물은 점점 줄어드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빚도 더 올라 있죠. 이거 누가 사줘야 끝나는 건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11일 날 금리 인하하면서 하는 총재가 물가도 잘 잡혀서 이제 금리 인하할 때 됐다 하면 기분 좋게 해주면 될 텐데 야 이제부터 잘해봅시다 웃으면서 하면 될 텐데 엄청나게 짜증내고 막 화내고 했어요. 그날 뭔 일 있나 할 것처럼.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날 이번 금리 결정이 매파적이라고 통화 긴축을 선언하는 매파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금리 인하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거고 금리 인하 하지만 정말 좋아하지 마. 여차하면 쉽게 금리 인하 안 하고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어. 뭐. 아니 해주는 거 기분 좋게 하지 왜 이렇게 짜증냈냐. 바로 이거죠. 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영향 등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처럼 금리 그렇게 쉽게 안 내릴 거다. 갭 투자 감당할 수 있냐? 영끌족에 경고했다. 왜 이렇게 영끌족들을 미워할까요? 이 사람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1% 떨어졌다 어쩌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 부동산의 어떤 위험성은 다 지금 통계에 안 잡히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미중 갈등, 패권 경쟁 속에서 또 세계의 어떤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점점 우리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내부에서 부동산 집값에 미쳐가지고 자기들 빚을 더 늘려놨으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금리 인하에서 시중에 돈이 풀어진 만큼 그 돈으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막 서로 돌려야 되는데 돌리겠어요 지금? 돈이 풀리고 이자가 싸지면 그걸로 대출이나 갈아타서 어떻게든 부동산 부채나 줄이려고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또 그거죠. 도박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맨날 집에 와서 도박으로
이번 한 번만 내가 큰 거 땡기면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이런 식이니 금리 인하를 해도 그게 경제활동으로 유동성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또 한 번 집을 또 쓸만한 거를 하나 대출받아 사가지고 한탕 일으켜야지 하는 또 그런 쪽으로 가면 결국은 국가 경제 살리고 사람들 경제 살리자고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동산 부채만 더 늘어나면 결국 국가는 빚쟁이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지금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짜증 내기 전에 그동안 금리 인상 긴축할 때 그 사이에 부동산 부채를 좀 빚을 줄여놨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했죠?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초기부터 집값 안정시키고 부동산 부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못한 거죠.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건데 왜 그전에 그 계속 금리 인상하는 시즌에 좋은 기회인데 왜 그때는 못하고 이거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만 욕해야 될까요? 정부만 욕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자, 부동산 망국병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커다란 이 문제점을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란 겁니다. 자,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져가지고 금리 인하는 하는데 이미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 인상 시즌에 긴축 시즌에 부동산 부채를 이번 기회에 좀 아프더라도 건실하게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대의적으로 줄여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늘려만 놨어요. 그러놓고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니까 금리 인하 더불어서 다시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집중 케어하겠다고 경고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좋은 기회 때는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정부? 하는? 국민? 자, 저번 날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이복형 금감원장은 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가계부채가 올라갈까봐 다시 철저하게 관리 유지하겠다. 부실 PF 정리하겠다 하는데 부실 PF 정리 그동안 했어야지. 금리 인상한 시즌 동안 왜 작년부터 한다 하면서 하지는 못하고 맨 제한 펀드 해가지고 국민 세금들 갖다가 건설사들 뭐 어떻게 연착륙 시키겠다 말은 하면서 돈만 드립다 세금만 퍼주고 하나 부실대출 구조조정도 못하고 드디어 금년 초부터 하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태 파악과 뭐 어쩌겠다 뭐 근본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고 뭔가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온 게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1년이 됐는데 좋은 기회 다 넘기고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됐네요. 더 힘들어지죠 이러면. 그동안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돈이 2,882조 원, 2,000조 원. 대단합니다. 3,000조 원 가까이 되네요. 10년 새 2배가 늘어났다. 네. 가계대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예. 금리 인하에서 급증되는데 앞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여온 돈도 줄어들고 국내 어떤 경제 규모도 전 국민이 덩치가 커진 아파트 빚 갚는데 나머지 소비 여력이 안 돼서 내수가 안 살아나면 지금 중국처럼 우리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그동안 방향 없이 이랬다 저랬다 실수 연속이었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금리 정책 인정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또 터져나가니까 이제는 또 뒤늦게 이거 안 되겠다고 또 쪼이기 시작했또 가만 보면은 분기별로 늘렸다 쪼였다 늘렸다 쪼였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정책이 실패한 거죠. 막 퍼주더니 돈 빌리라고 부동산 완화하겠다고 살리겠다고 가계부채가 올라가니까 또 안 되겠다고 확 쪼이고 일관성이 없죠. 그동안 늘어난 주담대 대출 왜 이렇게 그동안 대출이 많이 늘어나 봤더니 그 대출의 73%가 4분의 3이 사실 국가에서 무슨 논 해갖고 만든 정책 대출 덕분에 늘어났다. 국가의 책임이 크죠.
다행히 다시 이제 대출 정책을 확 조이면서 못 받게 하니까, 대출을 못 받게 하니까 9월 달에 이제 9월 들어와서 가계 대출 증가율이 확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출이 확 주니까 영끌하고 갭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못 받으니까 다시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어요. 경매 시장도. 예. 못 모르고 이제 정책 풀어주나 보다 하고 진짜로 내 집 마련하라고 대출해서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또 대출을 이렇게 확 조이니까 힘들어지죠. 자, 문제는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그 힘든 시기 동안 조금 힘들더라도 부동산 부채를 최대한 줄이면서 부실을 정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과감히 칼을 들었어야 했는데, 예? 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안정시키겠다는 다짐은 지금 현재 보면 거짓말처럼 날아가 버렸고요. 오히려 그동안 낮아지는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그런 포퓰리즘 압력도 시시때때로 작용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대출을 조였다 풀었다, 완화했다 뒤집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분기별로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이 없었던 부동산 정책은 그나마 국민들한테 지금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시기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 경제가 약해지면 앞으로 우리 부동산 부채가 크게 터져서 나라 경제에 정말로 치명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연착륙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대국적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으나, 그런 어둠 속에 숨은 기회는 그냥 허무하게 지난 2, 3년간 시간만 버리면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긴축은 긴축대로 어정쩡하게 하면서도 부동산 부채 시한폭탄은 오히려 반대로 더 키워버렸고요.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도 이렇게 그동안 커버린 부동산 폭탄이 앞으로 더 큰 폭탄이 되어버릴까 봐서,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하는, 기분 좋게 금리 인하하지 못하고 겁내면서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아픔 없는 변화는 없는 셈인데, 그동안 부동산 망국병에 너도 나도 키운 이 망국 부채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큰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네, 너무 탐욕에만 눈이 멀어서 이대로 가면 다 같이 힘든 시기가 오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못했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시기가 가고 있게 힘드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서라도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술을 하자 하고 단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동안 집값도 제대로 못 잡고 부실한 부동산 채권들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고 뭐 부실했던 걸 싹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오직 정리하겠다 하더니 지난 1년, 2년 동안 정리는커녕 국민들의 세금으로 체한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것들 터지지 않게 돈만 갖다 드립다 쏟아 부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도 아주 판박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죠.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들을 여러 번 했었고, 실제 지난 우리나라 정권들 중에서도 잘 살펴보시면 미리 이러한 위험한 미래를 보고서 어떻게든 그동안 부동산 마피아, 부동산 망국병 요거를 좀 때려잡고 부동산 부실을 미리부터 좀 건져나 해보자 하는 그런 정권들에서 정책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들 하시겠지만 번번이 그 시도는 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무산되었죠. 누가 그렇게 저항했나요? 국민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합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드디어 2022년도부터 슬슬 시작되면서 마지막에 코로나 터지면서 세상에 더 많은 돈을 엄청나게 지구 역사 유래 이래로 가장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집값도 다른 나라들처럼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눈 뜨고 일어나면 집값이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팍팍팍 오르는데 이제 와서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스탑하고 자제하고 정책도 이런 식으로 나갑시다 하면 국민들이 그러겠습니다 하겠어요? 이미 탐욕에 눈이 멀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10년 전에 슬슬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잠깐 그런 노력이 나오게 했었지만 다들 국민들이 왜 남들 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벌고 이제 나도 거기서 끼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어 하면서 다 지지를 안 해줬죠. 어쩔 수가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수술 시기를 지금은 놓친 것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해서 다시 경제 여건을 완화했을 때 경제 주체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진짜 건전한 경제 활동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좋으련만 지난 약 15년 동안 이미 전 국민들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오직 이걸로만 인생을 일으켜야 된다고 도박처럼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꿈이 뭐냐? 대통령, 과학자? 아니, 다 건물주. 그렇죠? 더구나 지난 긴축 시즌 동안 부동산 가격이 잠시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제 금년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이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다시 또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죠. 야, 드디어 나도 부동산 조금 떨어졌을 때 잡아서 이제 쭉 앞으로 쭉 올라가나 보다. 남들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나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가 이제 내 차례인가 보지. 그런 심리가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고 돈을 푸는 건데 오히려 그 돈들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대로 부동산 폭탄만 더 키우는 스펀지처럼 부동산에 그대로 흡수될까봐 지금 무척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국내 부동산에만 오직 그냥 여기에 인생을 걸고 목을 매달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따질 때 아주 좁은 시각으로 그 경마장에서 말 달릴 때 말 옆에다 이렇게 눈 가리막에 해서 앞만 보게 만들죠. 옆에 못 보게 딴 생각 못 하게. 그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매번 국내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개발 호재가 어떻게 될 거냐, 맨날 그것만 봅니다. 맨날 뭐 부동산 카페 들어가서 서로 간에 그런 것도 공부하고요. 하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갑자기 세상에 금리라는 게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졌죠? 그러면서 부동산도 갑자기 모두의 문제가 되었죠. 이게 왜 그럽니까? 우리 국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닥쳐왔어요. 맞죠? 즉 보다 더 큰 파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세계 경제의 변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보다 더 큰 파도가 우리 쪽을 덮치면서 우리한테 불가항력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대한민국 부동산 부채, 집값 동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려면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개발 호재, 금리 동향 이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GTX 들어오고 앞으로 금리가 여기 개발돼서 몇만 호가 들어오고 지금 공장이 여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지금 정책이 뭐 해가지고 무슨 대출 금리가 이거 끼면은 여러 사장님이 지금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꾼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사고 지식산업센터 사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나요? 안 되죠. 갑자기 사람들이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사람들이 상가에 와서 뭐 사 먹지를 않고 이런 게 다 왜 그럽니까? 큰 세계 경제의 흐름, 국제 정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나 가장 큰 요인인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경마장의 말처럼 눈앞에 제일 좁은데 국내 뭐 개발 호재, 정책, 금리, 유동성 그것만 보면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제는 좀 배워야겠죠. 자, 지난 마스터 플랜의 과도기 3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 연거푸 헛발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크게 생겼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아주 힘들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삼성 실적은 정말 말도 못하게 처참했죠. 이 모두가 사실은 삼성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너무 떡을 쳤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나 수출 분야가 기저효과를 받으면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도 드디어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와 연착륙으로 돌아선다 하면서, 그래서 금년 초부터 다들 나와가지고 경제방송이고 전문가고 교수님이고 뭐 난리고 다 나와서 뭐라고 했나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바닥치고 회복한다, 회복 중이다. 모든 전문가들 나와서 상반기 내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도 사라, 뭣도 사라, 부동산도 사라, 열심히 다시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똑똑하신 분들 다 나와서 그랬어요. 그리고 환율도 또 다시 또 이제부터는 안정된다. 근데 이 환율 안정된다는 거는 제 블로그와 채널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전부터 매해 연초에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 달러도 약해지고 하고 다 할 거라고 해마다 연초에 지금 3년째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렇게 안 됐어요. 그 다음 해 초에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안 됐어요. 그리고 금년 초에도 또 그러고 3년째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2024년 10월인 지금 보시죠.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했습니다. 무려 빅컷으로. 사람들 예상치보다 기대치보다 높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성장하는 와중에 또 굉장히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게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인공지능 AI 붐이 확 컸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반도체 칩과 거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야, 대한민국 경제 정말 확 살아날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은 어땠나요? 지난 3년간 코로나하고 전쟁,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이 뭐 뻘짓했나요? 모두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렇게 힘든데도 가게 문 열어가지고 지금 하루에 그 손님 몇 분 오지도 않는데, 참 어제도 제가 시장에 자전거 타고 모처럼 겨울바람처럼 춥더라고요. 목도리 메고 나갈 걸. 자전거 타고 저녁 해지는 거리와 딱 하면서 시장까지 돌아왔는데 그 시장에서 한 가게에서 또 그 시장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뭘 나무를 까고 있는지 콩나무를 까고 있는지 하고 계시는데 다 장사 준비한다고 하루에 몇 분이나 손님이 와서 몇천 원, 몇만 원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늦게까지 불 켜고 모여 앉아가지고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게을렀나요? 아니요. 모두 허리띠 졸라매면서 진짜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도 극복하겠다고 다들 모여가지고 온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저 딴 나라 놈들 다 그냥 막 폭동 일으키면서 막 코로나고 자시고 그냥 막 싸울래 막 돌 던지고 최루탄 터지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여갖고 손잡고 잘해보자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양반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의 경쟁 순위에서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매번 국내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또 흔히 말하는 국뽕식으로 자화자찬하면서 평가하는 거 말고요. 진짜 세계에서 객관적인 상태 우리나라 경제 지금 어떠한가요? 제가 대한민국 얘기는 항상 좀 이렇게 좀 더 자주 좀 해달라는 분들 항상 있었지만 제가 잘 안 합니다. 대한민국 얘기하면 결국은 뼈 때리는 얘기 나오고요. 속된 말로 그거는 모두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한 마당에 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모두의 책임으로 가져왔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자기 객관화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좀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드디어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4번의 도전 끝에 편입이 성공했다고 하네요. 당장 되는 건 아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10월, 11월쯤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의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자동적으로 더 많이 넣게 되고 많이 사주게 된다 이거죠. 굉장히 우리 금융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아주 우리나라 경제를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와서 도와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 1월, 1년 후에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죠? 미래가. 자,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이 점점 쓸 돈이 없고 계속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우리나라가 제일 열성적이었는데 중국 막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열성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갖고 외국에서 파는 비트코인보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비트코인이 더 비싸지는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죠. 그 FTX에 잡혀간 그 FTX의 그 젊은 그 30대 경영자 지금 법정에서 그 감옥 선고받고 한 그 미국의 걔 있잖아요. 걔도 예전에 다 지금 조사하면서 나왔는데 외국에서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쪽에 옮겨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 얻듯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 번 거 쉽게 돈 번 것도 나왔었죠. 최근 기사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답니다. 비트코인에. 오히려 외국 가격이 더 비싸답니다. 한국 가격은 좀 더 싸답니다. 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비트코인에 대한 이거 이제 일확천금의 기회로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 분들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 사이에 많이들 떨어져 나갔다는 거 이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열광적으로 몰려들면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쭉 빠져갖고 오히려 외국보다 더 싸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새 근데 비트코인 가격 그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졌죠? 비트코인 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 이런 거 할 여력이 없다.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기 수령하면은 그 뭐 30%가 손해보죠. 많이 손해보는데 그래도 해요. 누가 그렇게 하냐. 여기 기사에서 본 것처럼 지금 지난 4년 동안 갑자기 팍팍팍팍 늘어난다. 사람들이 특히 작년부터는 지금 조기 엄청나게 손해를 봐도 지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겠다는 신청자가 아주 놀랍게 늘어나고 있다. 원인이 뭔가 분석을 했더니 은퇴를 했는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마땅히 돈이 나올 구석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한다. 그 외에 이제 조기 수령을 해갖고 연금이 깎이면 그 제일 중요한 거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 이거 예전에 블로그에서 제가 썼던 글이 있었죠. 일본의 경우를 보고 우리나라도 결국 저렇게 간다. 국민연금 받아도 나중에 그 연금에 다 소득세 매기고 건강보험료 다 올리고 해가지고 왜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하면 고령화된 사회에서 세수가 소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연금하고 부동산에만 목매달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거죠. 자, 금년도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식 사라, 부동산 사라. 그 나오신 교수님들 다 많았는데 요새도 나오시나요? 얼마 전 보면 주요국 지수 중에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꼴찌랍니다. 꼴찌. 심지어 이거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뒤집니다. 되게 웃기죠? 그렇게 막 상반기 내내 뭐 삼성전자 수출 뭐 역대 최대로 막 살아났다, 뭐 자동차 뭐 현대 살아났다,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바닥 찍고 뭐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뭐 금리 인하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환율도 안정되면서 주식 부동산 다 날라간다. 분명히 상반기 6개월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뚜껑 딱 열어보니까 한국이 꼴찌 처참한 기록. 6,300억 사들인 개미들 피눈물. 증시에서 망가졌죠. 안 되겠다. 정부는. 이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뭘까? 자기들이 나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엎겠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투자를 못하고 주식을 안 사는 이유가 있을 거다. 딱 아주 똑똑한 사람들 모두 연구하고 그거 다 뒤집을 수 있는 코리아만의 밸류업 지수 딱 야심차게 만들었죠. 밸류업 첫날부터 2%대 하락하고 외국인들 더 빠져나가고 그 이후로 계속 빠져나와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열심히 살펴봤던 게 금년 6월, 7월 초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작년 초부터 제가 경고했던 대로 결국 그 방향으로 와서 지금 외국에서 보는 눈이 어떤가 말씀드렸었죠.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특히 금년 7월 17일부터 국제정세 거시경제 지금 세력들의 마스터 플랜 B 가동하면서부터 대한민국에서 쫙 팔고 나가는 거, 돈 다 빼는 거 일시적으로, 특히 반도체 다 버리는 거. 같이 골드만삭스 자료였습니다. 지금 국내 자영업자 4명 중에 3명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번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한 푼도 못 벌었다. 적자다. 한 달에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95만 명 육박한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쭉 빠지다 보니까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만한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비율이 18% 신흥국에서도 제일 건강하고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주는 주식시장 해갖고 1위였는데 올해에는 이미 우리는 4위로 밀려 있습니다. 자, 상반기만 해도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이런 반도체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가 주도국 중에 하나니까 우리나라 한국 증시 굉장히 괜찮을 거다.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해줬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얼마 전에 나와서 한국 증시를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기업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 대해서 늘 해왔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졸업식 날, 운동회 날. 다른 집은 다 엄마 아빠 모두 몰려와가지고 선생님 도시락 거창하게 그냥 찬압, 3층 찬압에다가 그 3층 찬압에 뭐 싸온 거 참 맛있는데 그런 거 도시락 싸오고 그 밑에다가 다 두툼하니 돈봉투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뒷주머니에다 찔러주고 치맛바람 난리인데 국제 정세에서 패권 싸움에서 양쪽에 서로 지금 어느 쪽에다가 지금 내가 줄을 서고 실리를 취하면서 이쪽에서도 받아먹고 저쪽에서도 받아먹을까 하는 선생님 역할이 다 돼가지고 이 집 엄마 아빠한테다 밥 얻어먹고 돈 받아먹고 이 집 엄마한테 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지난 과도기가 다 그런 시즌인데 우리나라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그런 거를 기업들한테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식들은 특히 다른 나라 자식들하고 달리 공부도 잘해요. 반에서 1등이에요. 삼성전자. 우등생 자식인데 엄마 아빠가 한 명도 안 왔어. 다 정부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나서지를 않는 거죠. 다른 나라 우리보다 훨씬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산업이 떨어지는데도 미국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랑 뭐 손잡고 이렇게 해봐. 우리가 이거 줄게. 중국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랑 이렇게 해봐. 양쪽에서 줄타기 하면서 엄청나게 챙겨가는데 우리만 못 챙겨가고 왕따 당하죠. 결국 다른 나라 산업들이 돈봉투 찔러준 대로 다 내신 올리고 사람들이 성적도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1등, 2등 치고 나갑니다. 못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하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자꾸 뒤로 처지고 국가 경쟁력도 처지는 거죠.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미국과 중국 브릭스 간의 경제 디커플링이든 이 모든 게 사실은 세계적인 화폐 전쟁을 본질로 한 세계의 과도기죠. 격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가의 실리를 잘 추구하냐에 따라서 향후 20년, 30년간의 국가 경제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고비로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운이 없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지금 더 협소하고 더 미시적인 부분만을 그동안 봤었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중요한 패권 과도기 시기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야 되냐, 건전한 토의와 건의조차도 그 전에 어디서 이런 망발을, 너 혹시 친중파냐? 친미파냐? 하는 외부 선동에만 놀아나다 보니까 감히 쉽게 입 밖에 내기도 힘든 그런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은 2022년도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만 해도 그때 미국과 서방이 막 그 잡돌이 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똑같이들 말도 못하고 정신도 못 차렸지만 곧 금방 얼마 안 가서 국제 정세의 실체를 파악하고, 아, 이거 지금 돌아가는 꼴 봐라. 부지런히 양국 사이에서 각자의 실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일부의 소수 국가들만이 그러지 못했죠. 어떤 나라냐면 완전히 부정부패로 그냥 그전부터 경제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부터 완전히 망가져 있던 나라들. 그 다음에 이념과 종교, 진영 논리 때문에 맨날 내전이 있든 외부의 나라와 싸우든 싸우면서 오직 거기에만 매달렸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만 잘 안 됐습니다. 즉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집안 경제가 망가지고 가족 관계가 풍비박산이 나는데도 어떻게 잘해보자, 다시 가족끼리 뭐가 문제냐, 양보하고 화합해보자, 그게 아니라 오직 자기가 믿는 신앙과 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때문이고 걔네들 탓이고, 따라서 내 고집은 절대 꺾을 수 없다. 그런 집안꼴하고 비슷한 모양새죠. 태국 보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 그런 애들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잠깐 들려가지고 대통령부터 해서 뭐 그냥 삼성부터 해서 SK 다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환대해주고 뭐 했지만, 그냥 타로 자고 지나갔죠. 우리하고 뭐 해보겠다는 얘기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를 한번 쭉 순방하더니 미국의 빅테크와 그 다음에 오픈 AI, 인공지능 이런 애들 다 어디로 갔나요? 태국에 구글 이번에 또 새로운 데이터 센터, 디지털 인프라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또 태국이 뭐 그렇게 뭐 이런 기술이 뛰어난 나라냐요? 천만에요. 태국은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기술 부분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전통적인 제조업, 농업, 관광업 이런 거였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그럼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같이 해줄게, 돈 투자해줄게 그러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도 예전에 신발, 의류, 가구 이런 거 제조하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기술, 바로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잡고 우리하고 경쟁하고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기술이 태국, 베트남에 어떻게 누가 도와준다고요? 미국의 빅테크와 인공지능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가서, 왜죠?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자기 편으로 흡수하려고, 중국하고 놀지 마, 우리하고 놀아. 중국하고 엄청난 경제를 우리가 지금 무역이, 그 나라 없으면 우리 죽는데요. 야, 대신 우리하고 걔네하고 이 정도 손 끊으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하면서 빅테크하고 인공지능 출동해가지고 거기다 다 지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맨날 싸워줬는데도 우리한테 돌아온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왜? 말 안 해도 온 국민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 서려면은 친중파 빨갱이로 낙인 찍어가지고 욕하고, 정치인들 감히 그런 말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고 그러죠. 당연히 미국, 일본한테는 모든 걸 다 잘해줘야 된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잘해주는 만큼 우리한테 뭘 대가를, 보상을 주면 좋은데, 보상을 안 줘도 알아서 잘 기는 호구니까 우리한테 뭐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호구는 왜 됩니까? 온 국민이 빨갱이의 눈이 멀어서 빨갱이 잡는 거예요. 이념과 진영 논리, 심지어 이 조그만 땅에서 지역 갈등, 그 다음에
저쪽에 뭔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고 그거를 바꿔보자 하면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오히려 그걸 더 부각시켜가지고 끝이 없는 싸움만 하게 만드는 이런 저질 언론들. 그리고 그 언론이나 이런 행태에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침묵하면은 그 일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자기를 자칭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러달라는 그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미국 편에 서고 유대인 편에 서고 IMF가 하란 대로 하고 다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냐 좌파 정권이 들어서냐 그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달러 기축통화 패권에서 달러라는 시장에 흔들려서 어차피 이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당할 애들은 결국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밀레이가 바뀌었다고 세상이 밀레이가 바뀌니까 그동안 좌파가 망쳐놓은 경제를 이제 밀레이가 살린다. 막 그때 또 우리나라 언론들 나와가지고 막 좋아하던데 요새는 말이 없죠. 왜죠?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계속 고금리 긴축으로 그동안 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요즘 밀레이가 다시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고물가 불경기 외환 보이고 고갈 등으로 경제 위기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그나마 중국이 위안화로 뭔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르헨티나 대통령처럼 어떻게 보면 경제 이념 논리에 굉장히 이제 그 선두를 달리던 대통령조차도 1년, 2년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한 문제니까 다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얘도 지금 줄타기를 시작했다. 백악관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너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데 왜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냐 한다는 거죠. 인도를 보십시오. 인도는 요 몇 년이 제일 좋은 몇 년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브릭스 회원국이고 러시아하고 당당하게 싼 에너지 거래하고 원자재 거래하고 그러면서 또 하지 말라는 백악관한테는 왜 내가 하겠다는데 배짱 부리면서 그러면서 또 미국에 건너가서는 그럼 미국하고 잘해볼까 하면은 미국이 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챙겨주고 양쪽에서 받을 것 돈 봉투 제일 많이 받았죠. 이번에 또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또 맞선 맨날 중간에서 줄타기 이렇게 하고 항상 이쪽 저쪽 하니까 제일 혜택을 많이 봅니다. 베트남도 그러죠. 베트남 맨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습게 봤죠. 아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나라가 뭐 할 수 있다고. 저 공산국가 말이야. 참 그 우리 은혜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우습게 보죠. 베트남은 특히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하고 가까우면서 외국 기업들이 와서 뭘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도 몇 번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 공산당한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뭐든 갖다 주려고 그렇게 노력입니다. 중국도 너 계속 우리 편 해야지 미국한테 가면 안 된다고 뒤에서 엄청나게 또 받쳐주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자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졌고 거기서 스페이스X 외에도 우리 페이스북, 그 메타, 애플, 블랙스톤 경영진들하고 회동을 가지면서 우리한테 우리도 좀 투자 좀 해주라. 아 그래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당당하게 미국한테 가만 보니까 예전부터 베트남,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공산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니네 미국이 뭐 비시장 경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던데 우리하고 잘해보고 싶으면 우리 베트남 지위를 경제적으로 승격을 시켜라. 비시장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그래갖고 정말 뭐 미국 니네하고 경제교류 그러면 우리도 더 잘 되지 않겠냐? 양다리 걸치는 거죠. 미국이 굉장히 좋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 영상에서
회원 영상에서 얘기했던가? 이건 아주 길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멕시코가 결국 지금 지난 3년간, 4년간 아주 이 국제 정세의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 우리나라 GDP를 앞질렀어요. 몇 단계 쭉쭉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멕시코한테 처지고 있습니다. 저 밑에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맨날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도 무슬림 국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미국 규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브릭스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서 지원서 다 넣어놓고 했는데도 중간에서 이쪽에도 좀 여지를 주고 저쪽에도 좀 여지를 주니까 미국의 빅테크, 애플 이런 데들 다 와가지고 금년 초부터 다 백악관이랑 다 와가지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여기다 뭘 지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얼마 전에 왜 지금 언제까지 뭐 지어준다더니 왜 안 지어줘? 얘기하니까 아이고 금방 가서 지을게 미안하네 좀 늦어졌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풍부한 원자재, 자원 이미 중국 자본들 들어와서 같이 다 개발하기로 한 거죠. 계속해서 또 중국 기업들하고 또 새로운 투자 유치 받아서 공장 설립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국가들이 이 힘든 시기에 패권 경쟁의 이 시기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금 10년, 20년이 걸려도 우리나라 못 따라올 것을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면서 커나오고 있습니다. 다 외국의 투자를 받으면서 중국의 도움도 받고 미국과 서방의 도움도 받으면서 한국은 이미 21세기 들어 중국의 치열한 추격을 받고 있었죠. 사실 선진국들이 원래는 제조업으로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었죠. 하지만 항상 제조업이라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신흥국이 항상 더 싼 임금과 노동력으로 그리고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기술력으로 처음에는 그 나라 제품 가져다 카피해서 짭이라고 하죠. 짭퉁 제품을 흉내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점점 그게 기술이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는데 가격은 좋아져서 가성비 제품이 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역사에서 20세기의 경제 발전과 함께 지구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똑같은 지구의 패턴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카메라부터 해서 모든 전자제품 유럽 알아줬는데 그거 저작권도 없던 시절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하나하나 분해해갖고 그대로 금형 만들어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디자인까지 똑같이 해서 카메라 만들고 막 일본의 캐논 요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일본의 그런 기술이 카피해가지고 이쪽에서 좀 더 싸게 싼 임금으로 아시아에서 팔죠. 결국 그거를 잡아먹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가전제품 왕국이 됩니다. 첨단 제조업에. 그거를 대한민국이 가져다 그대로 사다가 청량리 청계천 같은 데서 다 뜯어서 분해하고 그대로 도라무통 땅땅땅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보고 일본 애들 엄청 비웃었겠죠? 저거 봐라 저 뭘 하겠다고. 자기들이 예전에 독일한테 한 건데 대한민국이 똑같이 해서 똑같이 만들고 이제는 소니고 뭐고 다 잡아먹고 걔네들 못 만드는 거 우리가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십몇 년 전부터 똑같이 따라옵니다. 중국의 짭퉁이라고 우리가 비웃지만 어땠습니까? 지금 점점 샤오미, 화웨이 나오면서 몇 년 전부터 중국이 가성비로 일을 냈네 그러더니 요새는 어떻습니까? 특정 제품들 드론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나가고 우리나라가 초격차로 유지하던 것도 점점 얘네들이 무섭게 따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걔네들한테 뺏기게 됩니다. 9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음번 선진국이 될 거다.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을 때 마침 아시아에서 금융 위기가 터졌었고요. 어찌어찌 거기서 잘 살아남은 게 오직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21세기 들어서 확실히 다음 주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술을 카피하면서 맹렬히 추격했고요. 지금은 많은 기술 분야에서 실제로 우리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뉴스 기사 보고 예전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기술 인정 안 하고 절대 대한민국 물건 저 하자마는 걸 어떻게 사줘 믿지를 못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중국 비웃기만 하고 중국 물건은 안 사고
우리 것이 훨씬 좋고 인정을 안 해주고 일본이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보다 더 나은 물건을 앞으로 계속 만들고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될까? 건설적인 얘기는 안 하고 항상 중국 비웃다 끝납니다. 그렇게 다들 따라잡혔었죠. 사실 우리가 선진국으로 확실히 진입하면서 지금 중진국들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켰던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이거는 결국은 뒤에 오는 나라가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되고 산업의 체질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미국이 그걸 한 거고요. 유럽이 그걸 못해서 따라잡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거를 못했어요. 새로운 체질 변화를 해야 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대기업한테 모든 걸 국민들이 희생해서 몰아주자. 대기업 위주로만 가고 대기업 제조업이 더 나은 후발주자들의 추월을 따돌릴 것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서 오직 대기업 하나만 보고 온 국가가 온 가족이 오직 서울대간 큰아들 하나만 보고 네가 국가를 살려라. 나라를 집안을 살려라. 그런 식으로 갔었죠. 체질 변화를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밸류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외국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바로 그런 대기업 위주의 산업 체질 변화가 결국은 제조업 중심인데 후발주자한테 따라잡힐 게 뻔하니까 안 된다.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바로 그 점이죠. 이런 체질 변화를 일으키려면 앞으로 계속해서 초격차의 최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그런데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R&D 투자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은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오직 부동산 부실 대출에 물려있는 기업들을 살려주는데 세금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오직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이미 대기업 위주로 국가산업의 운명과 발전 방향을 일체화시켜버린 한국은 이제 만약 대기업의 제조업이 외국한테 따라잡히는 순간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다른 탈출구가 없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맨날 뭐 외국의 산업 스파이를 잡아라, 기술 유출을 막아라, 막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술은 평준화되고 따라잡히고 유출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아온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자,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떨어진다. 국가 OECD 순위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제대로 된 외교력과 국제정치에서 외교력과 금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력이 떨어진다. 국가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만 해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제일 중요했던 최근 3년 사이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동남아한테도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더 높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서 선진국으로 확실히 안착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우리만의 기술과 먹거리들 그거를 이제 고스란히 지난 3년 동안 주변국들한테 다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정부도 국민도 언론도 지식인도 아무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도 못했고 또 지식인들이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 얘기는 벌써 지난 2년간 몇 번, 삼성하고 반도체 얘기만 지난 2년간 몇 번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기축통화 패권 갈등에서 우리의 미래 가장 큰 먹거리가 지금 그대로 강탈당하고 있다. 경술국지 비유를 했었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어막도 없고 국민의 따끔한 지적도 없더라. 오히려 혈맹인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우리 산업을 이렇게 흡수해가고 우리 먹거리 점유율을 뺏어가겠다고 그 나라 정부들이 직접 나서갖고 연대해서 우리한테 삼성랑 SK 걸 언제까지 얼만큼 뺏어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 덕에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막 공장 짓고 그 나라 가서 하니까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선전만 했습니다. 마치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대일본 황국의 병사로서 징병돼 갔는데 그 앞에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 선전했던 그 당시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작년 5월 달에 떠오르는 일본 반도체 안타까운 삼성. 바이든과 기시다가 만나서 사실은 요거 빼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먹겠다는 건데도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도 국가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정부가 협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직 작년 하반기에는 앞으로 한국 경제 반등한다. 숫자로 반등하는 거는 기저효과로 그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바닥이 이제 끝났다. 그때 자동차 수출도 호조라서 이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경제 반등한다 했는데 1년 지나서 2024년 하반기 됐는데 지금 어떤가요? 자동차는 전기차 잘 나가다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국 비아드한테 다 잡아먹히고 있죠. 전기차 캐즘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반도체는 바닥이 끝났나요? 지금 더 큰 바닥으로 들어갈까봐 지금 겁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한 번 더 제가 그 작년의 내용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한 번 더 경고를 했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미국, 일본 반도체가 우리나라만 쏙 왕따시키고 코리아 패싱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삼성 이런 사람들 정말 자기 혼자만 잘하면 뭐예요? 반에서 1등하면 뭐예요? 저 운동회 날 졸업식 날 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얘 혼자만 가네. 앞으로 점점 국제정세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전 세계가 삼성을 죽이겠다고 각 나라 정부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혈맹이라는 우방이라는 애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해보자라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좋다, 잘한다 이러고만 있고 얘네들이 어떤 그 결속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나 이런 거를 점점 뺏기고 삼성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도 잘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래서 맨날 삼성 혼자 알아서 하라고 뒤에서 응원해 줍니다. 결국 금년 3월 달에 제가 그때 시장을 보면서 마음 접었다. 삼성과 SK 보고 이미 국가와 국민이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먹거리인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외국한테 사실은 적대적 M&A를 당하듯이 공격받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막지 못하고 문제의식도 국민이 안 가지면 기업 혼자 의리를 지킬 필요는 없죠. 제가 그때 금년 3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SK는 이미 철저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기로 했다고. 그거 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나마 이제 그것도 못해갖고 지금 아작이 나는 거고요.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매번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지금 남들한테 훼손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기보다는 이념과 진영 논리로 어차피 미국 그런다고 미국 중국 편을 들 거냐? 아니 누가 어느 쪽에 올인하래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흑이냐 백이냐만 보죠. 다른 나라들처럼 중간에서 얼마든지 이념적 진영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도 그 와중에 부당한 요구는 우리가 받지 않고 찾을 이익은 찾아 먹으면서 남들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맨날 절에 가자고 하면은 하느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절에 가? 제사 지내고 조상한테 절 한번 하자고 하면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배웠는데 하면 발작을 하는 것처럼 이념과 진영 논리로 누구 편을 들 것이냐만 고심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또 10만 전자는 다시 올 수 있냐? 불가능하냐? 주가에만 열을 올리고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는 지난 2년 3년 동안 안타깝게도 경고해왔던 것처럼 이제 금년 10월 들어서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다시 살려줄 거라고 기대까지 했었고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볼 거라고 생각들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난리가 났죠. 인공지능 A칩과 관련된 하이엔드 반도체 요거 지금 회원 영상인지 일반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번에 자세히 한번 했었습니다. 오직 TSMC하고 미국이나 이런 애들 붙어 먹으면서 삼성이나 지금 이런 거는 소외됐고 그 다음에 밑에 범용 반도체는 일본이랑 미국이 인텔 마이크론 일본의 라피더스 지들끼리 연합해서 유럽까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앞으로 삼성의 이 김밥 장사 점심 특선 장사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양쪽에서 다 뺏기는 거죠. 삼성전자 부사장이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사실 삼성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와중에 미국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미래 공장을 지으라고 그러죠. 미국에 지으면 거기에 뭐 옆에 뭐 협력 업체들도 없고 인재도 없고 미국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2배고 당장 뭐 세금 조금 할인해주고 뭐 지원금 좀 준다고 여기다가 지어요. 이 몇십 년 동안의 먹거리를 우리나라 땅에만 지었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딜도 못 걸었어요. 정부가 앞에 나서서 그대로 뺏기는데 거의 뭐 구한말에 기간산업 강탈당하는 거죠. 억지로 어마어마한 돈 들여갖고 앞으로 계속 더 비싼 물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 대가로 우리한테 뭐 해줄래? 버팅기기라도 하면서 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죠. 한국이 작년에 미국에 제일 많이 돈을 가가지고 투자를 해준 나라입니다. 공장 지어주면서 전 세계에서 1위. 맨날 트럼프도 그러고 바이든도 그러고 유세할 때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이만큼 끌어왔다. 서로 대한민국 호구다라고 자기들 조롱하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지은 파운드리 공장 그렇게 손해보면서 미국에다 엄청난 공장 지었는데 그 공장이 지금 돌아가지를 않는답니다. 예. 왜? 고객 확보가 안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엔드 뭐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같은 거 만드는 파운드리 공장 만들었는데 수주도 안 되고 지금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면서 생각만큼 지으라니까 돈 들여가지고 강제로 반강제로 지어줬는데 심란하죠 지금. 거기에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칩 분야 우리의 돈이 되는 거 미국 우방들이 우리 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옵니다. 계속 새 제품 개발하면서 심각하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상황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다 뒤집어 엎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그동안 급하게 금리를 막 올렸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이 올리는데도 우리는 계속 안 올리고 동결을 계속 하면서 미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도 작년에 막 버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너무 커진 부동산 부채가 함부로 우리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도록 그러다가 빵 터지니까요. 그걸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가가 요새 다시 1%대로 잘 내려와서 금리 내릴만 하다 하고 내렸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환율이 매번 새로운 고점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시중의 물가는 통계상의 물가하고는 여전히 괴리가 큽니다. 그리고 처음 본 것처럼 여기에는 또 부동산 집세, 주택 대출 이런 데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또 물가에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즉 아직 우리 물가는 실제로 생각만큼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긴축 지금 끝내봤자 자칫하면 다시 우리 인플레만 또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끝까지 금리 인하에 무척 신중했었지만 왜 이제 했냐?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내수 경제가 아주 크게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은 지난 IMF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IMF처럼 실제로 뭔 일이 빵 안 터지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IMF 터졌던 그때는 바로 외환의 수급 문제로 쉽게 말해서 국가 경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흑자형 도산이 일어났던 셈입니다. 여기서 들어온 돈 내일까지 저기다 결제해 줘야 되는데 현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유동성이 막혀 가지고 국가 경제는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도산이 된 거예요. 부도 처리가 된 거예요. 흑자형 도산이 일어났던 셈이죠. 크고 빠른 충격으로 그때 부실의 문제였던 여러 기업들,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기업들 전부 다 막 하루아침에 어디 터지고 기아 터지고 대우 터지고 뭐 하루에 막 뉴스에 계속 나왔죠. 일시에 다 도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들 다
엄청나게 우리한테 그 후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덕분에 빠르게 부실 수술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부실 확장했던 거, 돈도 못 벌면서 막 무작정 확장했던 거 다 도산 나면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거 다 구조조정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맞죠? 즉 우리나라는 그때 국가의 기본 경제, 기본 체력은 튼튼한 상태였는데 순전히 우리 잘못이 아니라 외환, 수급,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구조조정 수술에 들어가가지고 마침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방만한 어떤 그런 부실 채권이나 문제가 됐던 것이 어쨌든 그걸 기회로 해서 강제로 과감히 도려낸 수술에 억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장 힘들었지만 오히려 먼 미래를 봤을 때 국가 경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빠르게 구조조정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병원에 수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을 때는 오줌도 받아내야 되고 힘들지만 끝나고 나니까 몸속에 그 암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 싹 청소되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빠르게 탄력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실제로. 또한 그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노력한 만큼 세계 경제 여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호황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때 젊은 생산 인구도의 경제 참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IMF 때하고 뭐가 다른가요? 일단 맨 처음에 설명해드린 대로 전 국민의 부동산 부채가 집값 대출받은 부채가 집값이 이렇게 우리가 높이 띄워버리면서 10억, 15억 이전에 애들 껌값 좀 우습게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의 부동산 부채가 몇 배로 높아졌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런데 국가 경제는 이미 예전과 다르게 IMF 때와 다르게 우리도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면서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들 중국 등에게 추월당하면서 우리가 예전만큼 빠르게 성장하던 단계를 지나섰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이 느지막해지는 그 단계로 우리도 온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국가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때하고 틀리죠. 거기에 예전처럼 외환 충격으로 한번 빵 억지로 크게 뭔가가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옥죄어 오는 만성병처럼 금리 인상과 환율의 불안정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외국 금융 자본에 의한 강제 구조 조정 IMF 그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즉 이런 부실 암덩어리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외국이 와가지고 IMF가 와서 억지로 강제로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지금부터라도 수술을 해야겠다 하고 국가가 총대를 메고 우리끼리 강경하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됐는데 누가 그걸 좋다 하겠어요? 부실 건설 기업들이 특히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구조조정하겠습니다 합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죠. 아니 오히려 부실 건설사들이 작년부터 금년 보면은 아파트에 얽매여 있는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면 너도 망한다 하면서 겁주면서 국가한테 세금으로 자기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뻔뻔한 앙탈을 부립니다. 국민들 역시도 감당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돈을 빌리고 위험한 도박 같은 투기를 한 자신들의 책임은 생각 안 하고 기억들 나시죠? 2년 전에 1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물밀이 들어오는 갯벌에 자꾸 들어가는 형태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더 이상 갭 투자 영끌 하지 마라 했는데 국민들이 말 들었나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더 끌어당겼죠. 그러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데 왜 나만 책임을 져야 하는 심정으로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자기들은 손해 안 보겠다 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차라리 IMF 때처럼 불가항력적인 강제 조정이 일어난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뭐가 다르냐. 대외 국제 정세도 우리나라 경제를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패권 경쟁에서 아주 제대로 뭔가 현명한 처세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빚은 늘어났지만 가계부채 부동산 빚은 늘어났지만 열심히 해서 세계에서 또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와 보자 하려고 해도 우리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세에서 제대로 된 외교와 어떤 실리 외교를 못 취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우리 산업이 뒤로 처지고 남들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정세의 흐름도 못 탔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국내의 젊은 노동력, 생산 인구도 지금
세계 1위에 미친 그 안 좋은 출산율과 고령화와 함께 지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도 여력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미 최소 10년 전에 종양이 지금처럼 악성으로 암 말기로 변하기 전에 손을 댔어야 했는데 다들 나만 손해보기는 싫다면서 자꾸 미뤄왔고 아래 후세대한테 다 미룬 거죠. 또 정권들은 그동안 국민 눈치만 보면서 자꾸 뒤로 미루고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을 부채가 우리도 몇 배로 커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암덩이는 이미 온몸으로 퍼져갖고 말기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지금 시대까지 변하면서 우리의 그 화려했던 90년대까지 잘 나갔던 한국 경제의 황금기는 이미 끝났고요. 더구나 최근 3년 사이에는 미중 갈등의 세계 패권전 가운데서 길을 잃으면서 우리 국가의 그나마 미래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큰 먹거리 사업들마저 지금 중국과 후발주자들, 전기차, 올레드, 조선업 다 계속 잠식당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그나마 걔네들하고 초격차를 유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미래 먹거리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뭐 AI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지금 반도체 이런 것도 우리 동맹들인 미국, 일본 등한테 사실은 그대로 흡수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아빠 엄마 사업이 다 잘 돼가지고 온 가족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카드 빚을 많이 써도 그 다음 달에 그 다음에 그대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거 그냥 메꿔 넣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카드 빚, 부동산 빚이 집값을 우리끼리 올리면서 몇 배로 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가게도 옆 가게, 중국 가게, 동남아 가게가 와서 똑같은 거 더 싸게 하면서 먹혀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가게 접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미리부터 했어야 되는 일은 과감하게 카드 씀씀이를 줄이고 부동산 부채를 조정하고 집에 비싼 가구들을 빚을 줄이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라도 당근에다 다 내다 팔고 작은 평수의 집으로 옮겨서 사치를 줄이면서 공장에라도 나가서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될 텐데 온 가족이 또 그건 싫다고 하죠. 왜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니까 딱 여기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내놔 하고 난리를 치죠. 왜 하필 내 순서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씀씀이를 줄이지도 못하고 역대 정권들도 국민들 눈치만 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시간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 낙관론에만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이 힘든 거 당장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거는 보면 짜증만 나니까 안 하고 그냥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도 지금 힘든 거 아는데 왜 자꾸 힘든 얘기해요. 뭐 더 안 되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면 와 가가지고 욕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낙관론에 기대는 겁니다. 그냥 이러다 보면 또 좋아지겠지 뭐. 조만간 또 시간 지나면 어디선가 또 일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신기술 개발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재취직하고 어디 또 부장님 사장님으로 또 불려갈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또 돈을 잘 버는 시대가 오겠지.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날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부동산은 같이 올라가자. 다른 데다 또 카드빚 빌려갖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들어온 그 결과물에 우리가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모두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루자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과는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아랫세대에게 갑니다. 빚이 더 커져가지고 아랫세대한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랫세대의 출생률이 심각하게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국 이래로 가장 많아진 부동산 빚을 앞으로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그 값에 또 사줘야 하는데 그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 친구들도 돈이 없어서 집 살 생각도 안 합니다.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죠 요새. 또 아랫세대가 그 빚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좋은 사업체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과도기에서 우리는
이념과 진영 논리로 싸우면서 그 좋은 기회들을 지금 지난 3년간 다 날려버렸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경제 앞길을 우리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첨단 먹거리는 주변국들한테 고스란히 눈뜨고 뺏기거나 그들의 카르텔에서 지금 제외가 돼가지고 호구가 되어서 왕따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부자로 만들어졌던 대기업들의 그 제조업들, 우리가 잘 나가던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여러 가지 산업들 있잖아요. 그 제조업들은 이제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음 신흥국들한테 바톤을 넘겨줄 때가 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없어지는데 가계부채, 부동산 빚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짊어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앞으로 정말로 운이 좋은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저 죽을 때까지 그 빚과 이자를 그냥 안 팔리니까 갚아 나가야 할 뿐 별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 사이에 유동성 경색이나 외부의 거시적 충격 등으로 어디선가 일이 터지면 그때는 이제 한순간에 빠바바방 도미노로 연쇄부도가 터지고, 그게 경착륙이고요. 그나마 경착륙 없이 전 국민이 오랫동안 시름시름 열심히 일해서 그 부채를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식으로 빚을 나눠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침체에 빠지면서, 디플레이션이죠. 국가 경쟁력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말에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뭔 일 안 일어나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밀어오고 폭탄을 돌려막게 하고 폭탄을 더 키우는데, 나만 일단 여기서 돈 벌고 빠져나가면 되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고요.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게을리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다시 예전 같은 대한민국 경제력이 회복되고 모든 게 좋아질까요? 금리 인하 했으니까 정말 다시 좋은 시대가 올까요?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겁니다. 온 국민이 지금 부동산 부채에 허덕이다 보니까 가용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율도 그간 1350원을 막 넘으면서 수출 기업들 역시도 대기업들 몇 개 빼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대기업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역시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내수가 죽고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국내로 환전해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에다가 그대로 돈을 묶어두고 또 외국에다 공장 짓고 외국에서 사업하면서 그 돈 쓰고 하는 겁니다. 즉 말만 한국 기업이지 외국에서 돈 벌고 외국에서 돈 쓰고 외국에서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최근 중국에서도 일어난 현상이고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그 나라가 부동산 부채로 내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지난 5년간 0.4%나 뚝 떨어져서 미국에 역전되었다. 잠재 성장률이라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은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합니다. 즉 이거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란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잠재 성장률은 낮아집니다. 제조업 신흥국가 한창 막 치고 올라오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나 저 동남아 국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무섭게 잠재 성장률이 올라오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도한 경제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고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진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미국한테 잠재 성장률이 역전당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코로나 터질 때부터 지난 5년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두두두둑 아주 많이 떨어지죠. 2.4에서 2.0이면 몇십 프로가 떨어진 겁니까? 팍 꺾인 겁니다. 굉장히 크게 꺾인 겁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소득이 2배가 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미국의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부채가 제일 많이 크게 늘어났던 게 지난 5년이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지금 이 기축통화 패권전의 마스터 플랜에서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길을 잃으면서 미래의 모든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다 뺏기면서 뻘짓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망가졌던 그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즉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면서 정말 고점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는 안 하죠. 맨날 옆 나라 보면서 중국 어떻게 아유 꼬숩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금리 인하하고 잘해보자 해갖고 확 살아날 수 있냐. 지금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아주 크다. 앞으로는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급감을 하게 되고 부양해야 될 노년은 계속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동산 부채는 빚은 몇 배로 늘어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첨단 먹거리 산업은 자꾸 국제 정세에서 길을 잃어갖고 여러 나라들한테 지금 뺏기고 있고, 그동안 우리를 키워온 제조업은 밑에서 쫓아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한테 계속 먹히고 있고 벌어올 돈은 없다는 거죠. 지금 만에 하나 평화적으로 통일이 잘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일할 수 있는 경제 인구도 늘어나고요. 정말로 직접적인 영토 통일은 아니더라도 경제 협력을 하면서 두 국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하게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지금의 이 엄청난 이 부동산 부채 이거를 잘 조정을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연착륙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경제의 이런 그 국제 정세 안에서도 우리의 살 길을 찾아내면서 다시 하나의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좀 그래서 대한민국 얘기는 안 좋은 얘기만 나와서 하기가 싫어서 저도 잘 안 하는데 금리 인하 시즌 돼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면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인식을 하고 지금이라도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리 외교를 취하고 또 국가에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돈 벌면 된다. 부동산으로 그거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가. 사실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거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